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1과목 최신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이것도 좀 파트를 문항이 배치가 막 섞여 있거든요. 혼자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기 맞춰서 전부 다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습하시다가 어느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기 장수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 가갖고 다시 한번 좀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권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권리라고 할 수 없는 건 요거죠. 대표권. 얘를 뭐라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권한.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하긴 했으나 법률 행위를 하긴 했으나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대표권이라는 것도 있고 선택권이라는 것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권한이라 그러죠. 그리고 권리랑 유사한 것 중에 이것도 있죠. 권능. 권능이라고 해가지고 권리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걸 우리 권능이라고 하죠. 권리 쪼개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하면 권원이라는 것도 있죠. 권원.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근원, 이유, 그 근거, 이거를 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랑 대비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용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 나오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권에 해당하죠. 채권. 예. 그리고 여기 물품 대금 청구권도 뭐에 해당하여? 채권에 해당하겠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항변권이 되겠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형성권이죠. 형성권. 예.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거 잘 나오죠. 권리상호 간의 순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같은 종류의 물건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물건끼리는. 채권끼리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되지만 물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동일물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합니까? 물건이 우선하죠. 물건이.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채무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렇죠. 평등하게. 채권 평등의 원칙이죠. 동그라미 되겠고.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소유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물건의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한다. 맞습니다. 뭐 제한 물건의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주인의 전세로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 권리. 왜? 제한 물건이 소유권에 우선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딩동댕 되겠고. 담보물건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그래서 등기가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저당권일도 우선하겠죠.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시죠. 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예, 주물과 종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 바로 X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물 가면 종물 따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즉 이게 우리가 민법이라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종물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상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용에 뭐 해야 돼요? 이바지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갖고 횟집에 있는 수족관 같은 거 지속적으로 상용에 뭐 해야 된다? 이바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일시적이면 안 되죠.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부동산 상호 간에도 주물과 종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당연하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배웠습니다. 네. 다 된다라고.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죠. 횟집 사장님의 갖고 있는 수족관이어야지 이게 제대로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소유권이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복잡해진다 그랬죠. 계약관계가 매매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동일한 소유자에 해당하는 거다. 딩동댕 되겠고. 종물은 주문의 일부이거나 구성 부분이 아니라 주물과 동물은 독립된 물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구성품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일부 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우리가 종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횟집과 수족관 따로따로 떨어져서 거래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참고로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주종관계로 봅니다. 뭐 아파트의 일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판례가 엘리베이터는 다른 관계로 봐요. 엘리베이터만 떼서 따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철로 거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즉 주물과 종물은 장소 지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밀접한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그죠? 장소적으로도 어떻게 된다? 가까워야 된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물 종물도 잘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무효. 없는 거잖아. 효력이 애초부터 없는 걸 무효라고 하는 거고, 취소는 뭐냐? 원래는 효력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로 되돌리는 거. 효력이 있었으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효력이 없으면 무효. 효력은 있었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 소멸시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취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걸 뭐라 그래? 이제 무효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요거는 뭡니까? 취소 요건이고요. 법률행위 취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에 의한 표시, 한마디로 짜고서 거짓말 친 거, 요거는 뭐예요? 무효가 되겠고.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요거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요건이 있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립요건은 뭐가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럼 아무리 성립요건에 해당하고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효시가 있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막 협박한 거죠. 이런 걸 제대로 보겠냐 이거죠. 그러면 되돌려서 뭐 하고 보겠다? 취소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무효인 거니까 니은과 리을 돼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 중 계약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일단은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뭡니까?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어떤 거예요?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거. 이게 합동행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읽어볼게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에 합체에 성립되는 법률행위. 이게 바로 계약이죠.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고자 하고 한쪽은 팔고자 하고 서로 대립될 때 같이 합치가 되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라는 계약이 되는 거죠. 한쪽은 청약, 한쪽은 뭐예요? 승낙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매매가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아니겠죠.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승낙.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뭐로 본다 그랬어요? 거절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계약의 방식은 요식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래서 뭐예요? 불요식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무 면제는 계약이라고 했는데 채무 면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단독행위에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분류되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쪽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겠고 한쪽은 상대방이 없어도 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여기 보이는 채무면제도 있겠고 뭐가 있어요? 상계라는 것도 있고 추인, 나중에 승인해 주는 것, 추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취소, 해지 이런 것들이 여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들어가겠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없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유언. 그 다음에 여기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구분져서 외워주세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 책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뾰족히 실려있지 않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각 주에 일부 실려있거든. 각 주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1번, 2번과 5번 내용은요. 민법 제 147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맞는 표현들입니다.
예.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뭐가 생긴다? 그 효력이 생긴다. 예. 그래서 요런 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자, 이거 구매하시면요. 사은품으로 요거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구매할 때 사은품이 올라가죠. 한마디로 뭘 할 때 이걸 A라는 물건을 구매해야지 사은품이 딸려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지라는 말 때문에 뭔가 멈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사은품이 딸려 나간다. 이런 게 이제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란 건 이거예요. 너가 대학교 졸업할 때, 아니야,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 지원해 줄게.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취업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즉 이거는 성취한 때 효력이 잃어버리는 거. 요런 게 바로 이제 해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지랑 해제랑 어감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반대예요. 정지는 요건 만족하면은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는 요건에 만족하게 되면 효력이 뭐가 되는, 사라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좀 구분 지셔야 된다. 그리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우리 상계는 형성권이라 그랬죠? 예,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뭐를 붙이지 못해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냐? 4번 되겠습니다. 자, 유증이라는 거는 유언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죽으면 어떤 걸 증여해 줄게, 어떤 물건을 줄게. 근데 지금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면 주는 거죠. 예, 그걸 유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재산을 줄 건데 네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때 내가 뭐겠다. 너한테 내 재산 중에 뭐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유증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뭐예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얘는 나오죠. 상계의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1번과 2번도 각주의 일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 아니, 이 4번하고 5번은 제가 뭐 책에 제가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책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라.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자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만약에 조건을 성취하면은 언제부터 보겠다? 처음부터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을 성취하면 이 계약은 애초부터 소급해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은 당사자끼리 그렇게 정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효 무조건 외워야 되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권리를 무엇이냐. 그래서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우리 10년짜리가 있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의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이라 그랬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1년짜리 완전히 소멸시효가 짧은 단기짜리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의식주에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의식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여관, 의복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1년짜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그러면은 아무리 1년짜리가 됐든 3년짜리가 됐든 우리 판결문 받으면 몇 년짜리로 바뀌어요? 10년짜리로 바뀌죠. 소멸시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소송을 하고 판결받는 이유가 뭡니까? 소멸시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중단시킬 수 있죠. 그리고 몇 년짜리로 만들 수 있어? 10년짜리로 만들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멸시효 중단 때문에. 이런 거 10년의 소멸시효가 되죠.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의 업무, 한마디로 상업 관련된 거. 여러분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년? 3년 되겠습니다. 3년.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이런 것들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번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3년 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으나 1년짜리인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강사 교육해서 받은 돈, 그리고 연예인들이 번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몇 년짜리입니까? 1년짜리 청구채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3년짜리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죠. 이거 1년 이내 이자채권. 한마디로 은행에 예금했는데 만기가 몇 년짜리인 거, 1년 이내인 것도 1년 이내 이런 채권들은 몇 년간, 3년간 돈 달라고 쪼르지 않으면 뭐가 된다? 소멸된다라는 거. 대표적인 3년짜리가 되겠습니다. 만기가 1년 미만의 이자채권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거 소멸시효는 반드시 좀 외워줘라.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손해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당이익 청구권이 있죠. 이런 거는 안 날로부터는 소멸시효 몇 년? 3년.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까지도 안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행위일로부터는 몇 년? 10년. 여기까지는 암기해 주셔야 된다. 잘 나오니까 시험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즉 소멸시와 제척기간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아마 여기선 안 나오더라도 다음 시험에는 두 개 비교하는 거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뭐 하는 게 있다? 포기하는 게 있다. 근데 여기는 포기가 있다 없다? 포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뭐 중단의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것도 있죠. 근데 얘는 제척기간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얘는 딱 법으로 딱 정해진 것만 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기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다. 근데 얘는 기간 지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뭐 해야 돼요? 법원에 알려야 되죠. 소송해야 되는 거죠. 알려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배웠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거는 분명히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거.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거 바로 뭡니까? 형성권이죠. 그럼 여기서 형성권인 거 어디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 형성권이 되겠죠. 예. 형성권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하는 형성권이죠. 그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형성권. 뭐 혼인자 취소권 뭐 이런 거. 혼인 취소권, 혼인자 취소권이래. 혼인 취소권 이런 것들이 채권 취소권이 뭐 하는 거예요? 법률의 행위에 의한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내용 넘겨보시죠. 자, 다음으로 채권 일반 파트 보겠습니다. 예, 장수가 많은 만큼 여기서 문항수가 많이 나오죠. 예, 이번 2024년도에는 여기 계약 총칙에 대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예,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물건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일단 답은 1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뭐 대세권, 대물권이라고 표현하고 채권은 상대권, 대인권이라고 표현하죠. 왜냐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행위,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돈을 줘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한테 팔았으면 A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B, C, D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인을 상대로만 하기 때문에 대인권, 상대권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점유, 제가 이 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이 물건이 내 물건이라고 뭐 할 수 있게 돼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권, 뭐 대세권, 혹은 대물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2번, 채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물건은 배타성이 없다. 두 개가 서로 그 위치가 뭐 있어요?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배타성이라는 거는 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점유할 수 없다라는 게 배타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면은 여러 명이 점유할 수 없는 게 이 배타성 되겠죠.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채권을 여러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채권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빚을 질 수 있겠죠. 그럼 채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 2번은 X가 되겠고. 자, 물건은 임의법규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임의법규랑 강행법규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3자한테 피해 끼칠 염려가 크면은 강행법규를 만들어요. 왜냐면은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니네 둘이 했을 때 제3자한테 피해 끼칠 염려가 현저히 낮다 혹은 없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임의법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의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요. 제3자한테 피해 끼칠 염려가 없죠. 둘이 싸게 사거나 둘이 비싸게 사거나 둘 당사자의 문제지 제3자는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채무를 인수한다든지 채권을 양도한다. 그럼 제3자가 끼잖아요. 이럴 때는 강행법규지 단둘이 할 때는 대부분 다 임의법규입니다. 근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유가 내 물건인데 임의적으로 누가 뺏어간다? 그럼 피해보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로서 단단히 뭐 해줘야 돼요? 권리를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은 피해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 둘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보다 임의법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한다고 했는데 계약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도 채권에 성립하죠. 법률의 규정, 법규만 쓸게요, 그냥.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바로 뭐예요? 채권이라는 거죠. 그 채권은 법률의 규정으로서도 뭐 할 수 있다? 채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가져갈 배당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가 버렸네. 내가 먼저인데 이 사람이 먼저 줄 서는 바람에 이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가 버렸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다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바로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주로 성립하는 건 맞지만 이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참고로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금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내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채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결혼식 때 노래를 불러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꼭 금전이 아닌 것들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1번이래. 2번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1번입니다. 1번. 2번이 아니라.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금전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금전채권에 관한 문제네요.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 돈이래요.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나라로 돈 달라고 했대요. 환산을 청구했대요. 그때 환산 기준 시기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때가 아니고 원래 계약에서 정해진 이행기라는 거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계속 뒤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첫 번째, 원래 갚기로 한 날짜에 환율 갖다가 적용하는 거다. 2번 아니다. 진짜로 내가 뭐 했을 때, 갚았을 때로 하는 거다. 정답은 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속한 계약서에 있는 날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 날짜에 환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식이 아니다. 이거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우리 돈이라는 거는 사라질 염려가 없죠. 아니 우리나라 돈이 다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없이 외국 통화로 갚으면 되잖아요. 통용되는 걸로.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한꺼번에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소멸돼서 돈을 못 갚았습니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넘겨야 되는데 부동산이 불에 탔어요. 이러면 부동산이 불에 탔으니까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가능한데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돈은 똑같은 돈일 필요가 없죠. 같은 종류, 같은 금액, 한마디로 그것만 맞으면 되는 거지 꼭 내가 거기 1년 번호까지 맞는 돈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불능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건 5가 되겠습니다. 채무 이행의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그렇죠. 언제까지 돈 갚으라고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렇죠.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의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여기서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는 딱 언젠지 몰라. 예를 들어서 뭐 첫눈 내리는 날 돈 갚어 이런 게 불확정 기한 되겠죠. 그때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안 날 때부터, 즉 첫눈 내리는 걸 안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 채무자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 그렇죠. 우리가 손해배상하면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참고로 원상복구는 뭐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 왜냐면 물건을 원상복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기간이 길 때는. 그러니까 뭐로 배상해 주는 거다? 돈으로 배상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게 원칙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한이 없는 때는 뭐겠습니까?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죠? 이행지체 시기? 기한이 없는 때는 요구한 날부터죠. 최고한 때부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주, 이런 금전채권 대주인 경우에는 특정한 상당 기간을 주는 거죠. 기간이 없을 때 상당 기간을 주고 상당 기간을 최고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상당 기한을 최고한 날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가 이행지체가 된다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예. 참고로 소비대차라는 거는 금전을 빌려주는 걸 소비대차라고 하죠. 예.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여기서 대주라는 표현 나왔죠? 예, 딩동댕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경과하면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맞고, 이행지체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일단은 지연배상이 원칙인 거 맞습니다. 당연히 지연하게 되면 손해배상금 줘야 되겠죠? 한마디로 지연이자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행지체의 효과들이거든요.
그럼 전보배상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아내한테 주려고 예쁜 목걸이, 금목걸이를 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을 주고서 금목걸이 제작해 주세요 했단 말이야. 근데 금 제작이 한참 늦어져. 그 결혼식이 아내의 생일이 훨씬 지나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미 생일이 지나버렸고 의미가 없잖아요. 무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원래 돈으로 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보배상. 그래서 원래 받기로 한 거랑 다른 걸로 급부를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뭐 할 수 있다면 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행지체를 해버렸잖아요. 이행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손해가 생겨버렸어요. 만약에 제때 줬더라면 손해가 안 벌어졌을 텐데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벌어졌어요? 손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건 무조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나 채무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이행지체랑 상관없는 손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시기가 훨씬 지나서 공사를 완료해버린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채무를 한마디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완료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사업하다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 그 손실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한 거랑 내가 사업하다가 손실 본 거랑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랑 상관이 전혀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가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손해배상해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그 손해를 이거 빨리 했다고 해서 내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된 게 손해를 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쌍무계약, 그렇죠.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언제까지입니까? 이행지체. 상대방이 행할 때까지는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는 물건을 주기로 했고 그 사람은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물건을 줄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은 저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하나를 이행하기 때까지 채무를 한쪽이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행지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안 줬다. 예, 그쪽도 돈 안 줬다. 그럼 이행지체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줬네? 내가 물건을 안 줘요? 그럼 이건 이행지체. 한쪽이 행하면 이행지체고요. 양쪽 다 안 하면 이행지체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행의 제공과 관계없이가 아니죠. 한쪽이 이행을 제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 되는 겁니다. 자,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계약 해제도 그렇고 지연배상도 그렇고 전보배상도 그렇고 이행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자,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통상의 손해.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해서 손해를 봤어요. 통상의 손해.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 손해를 의미해요. 이때는 알거나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딩동댕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 손해라는 게 있죠. 뭐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거. 막 네가 이거 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어. 이런 것들. 파생되는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예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때만 뭐 한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상받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 왜 증빙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 피해자가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 어렵다라는 거. 2번. 참고로 예. 아무튼 이거는 특별손해라는 거는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누가 증빙해야 된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확장 또는 내용의 변경이므로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맞습니다. 예. 똑같이 가져가요. 동일성을.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번하고 4번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준다. 한마디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손해청구권의 시효기간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과실상계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택시를 타고 갑니다. 제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승객이 다쳤습니다. 근데 승객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전벨트 매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벨트를 매지 않는 바람에 더 피해가 커졌어요. 그래서 손해 금액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안전벨트를 분명히 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커졌으니까 그 안전벨트 매지 않은 그 과실에 대해서만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과실상계라고 하죠. 근데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가 되겠죠. 답은 몇 번? 예,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게 특별손해도 그렇고 특별손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싸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해놓는 거야? 배상액을 미리미리 정해놓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손해배상액 예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뭐 했을 때, 손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게 공부했던 정지조건부 채권 되겠습니다. 왜냐면 뭐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정지조건부 채권이 돼요. 손해배상액 예정. 그래서 손해배상을 예정할 때는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크더라도 당연히 정해진 것만 배상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예정하게 되면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약벌이냐 아니면 위약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로 본다고요?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거. 요거 하나랑 위약금으로 추정된다라는 거.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너무 크면은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암기해 주셔야 되죠. 위약금은 크면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위약벌이라는 게 있는데, 위약벌은 약간 제재금 같은 거다.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금 같은 거다. 근데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함부로 감액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런 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네. 한마디로 집주인 있고 집 빌려 쓰는 거죠.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집 빌려서 사시는 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그렇죠. 두 사람이 둘이서 만나갖고 뭐 하면 돼요? 합의만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뭐다? 낙성 계약이다. 그리고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임대차는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차임료, 임대료를 내야겠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대신에 임대료 받은 대신에 집주인은 뭐 해야 돼요? 집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쌍무계약, 서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공짜가 아니죠. 유상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오는 거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당일부터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즉시가 틀렸죠. 언제시부터요? 00시부터죠. 다음날부터죠. 그래서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즉시가 아니라 보다 다음날부터예요. 당일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죠. 자, 주택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쵸, 임대차법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2년임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표현 되겠고, 얘는 똑같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임차인이 살면서 여기 뭐 장판 같은 데 곰팡이가 쓸어갖고 그걸 막 자기 돈 갖다 드렸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필요비. 예.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도 많이 나오죠. 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여기 본인이라는 거는 대리인을 뭐 한 사람, 뭐 지정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가 되겠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대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리인이 대리권 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효력이 미치는 겁니까? 대리인한테 효력이 미치는 겁니까? 당연히 본인한테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라는 게 대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효력은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한테 미치겠죠. 그래서 완전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의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를 대리인에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신 갔기 때문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누굴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대리인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죠. 참고로 이거는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는 해두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러 행위 무능력자 보내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 보내갖고 일부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악용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해놓고서 분리하면은 얘 원래는 행위 무능력자였는데 하면서 뭐 해버리는 거야? 원상복귀해버리려는, 효력을 없애버리려는, 예, 그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인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띵동댕 되겠습니다. 띵동댕.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따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책이 좀 없는 표현인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 명일 때는 전부 다 각자가 다다 나를 누군다 나를 대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은 이건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함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뭐하게 나와서 퇴직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명함은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명함을 제시하면서 마치 대리인인 양, 이걸 표현 대리인이라고 하죠. 대리권은 소멸됐지만 겉으로 볼 때는 대리인인 거. 이걸 표현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 이걸 모르고 제3자랑 계약을 체결했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본인은 대리인이 했지만 이거를 뭐 할 수 없어요? 예,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리인한테 대항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를 대신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리인인 척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선의인 사람은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대리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선의 제3자한테는 지급할 건 뭐 해줘야 돼?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내용 되겠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뭐예요? 과실로, 실수로 제대로 확인을 못했대.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표현 대리인에 관한 문제였어요. 7번입니다. 소비대차. 실제로 소비대차라는 건 제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빌려주는 거. 근데 솔직히 대표적인 게 돈인 것 뿐이지 똑같은 걸 돌려줄 수 있으면 전부 다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종, 동량. 한마디로 아예 애초에 그 똑같은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그래서 그 액수만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게 이제 사용대차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친구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빌린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돌려줘.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친구가 맥북을 빌려줬는데 그냥 싸구려 노트북을 갖다 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반드시 그 똑같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점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두 개는 뭐예요? 무상계약입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대차 경우에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로 원칙은 무상이지만 대부분은 뭐다? 사용대차도 그렇고 소비대차도 그렇고 유상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도로 계약하기 나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칙은 무상이지만 별도 따로 뭐 할 수 있다? 계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랑 사용대차랑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리 집을 빌렸잖아요. 그럼 그 집 그대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는 건 똑같은데 임대차는 아까 공부했듯이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고요. 사용대차는 원칙은 무상계약이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구분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적절하지 않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다 쓰고 난 뒤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하는 건 뭐라고요? 사용대차죠. 그래서 X입니다. 소비대차는 그 물건 똑같이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금액, 그 종류만 뭐 해주면 돼요? 맞추면 됩니다. 동종, 동량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종, 동량, 동액이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이게 대부분이죠. 이자가 있는 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이자 지급은 빌린 거 사용에 대한 대가적인 관계에 서게 된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유상계약으로 바뀌는 거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금융기관은 약정일에 목적물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고, 그렇죠. 돈 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주는 이자 지급 의무의 만기 상환 의무. 그래서 뭐예요? 쌍무 계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양쪽 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금전 소비 대차는 당연히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 계약이겠고.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낙성 계약입니다.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요물 계약이라고 나와요. 참고로 낙성 계약은 두 사람만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 낙성이라고 말하고요. 요물 계약은 대가를 줘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현상금고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상금 있죠, 포스터. 그래서 만약에 제보를 해주신 분께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보를 해야지만이 그 돈이 나가는 거죠. 이런 거 현상금고입니다. 제보를 하지 않으면, 특정한 대가가 없으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게 되겠죠. 예. 만약에 그냥 제보했다고 치고 그냥 합의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요물계약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나 대가를 줘야지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 이걸 이제 요물계약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낙성계약 같은 걸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죠? 대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소비대차는 야, 내가 돈 빌려줄까? 그래. 고개 끄덕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끼리. 그러면 돈을 주는 건 무슨 행위냐?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약정일에 모증물의 금전에 지급을 하는 거는 이걸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을 뭐 한 거야? 이행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 여기를 제일 많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럼 O야 X야?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꼭 좀 암기해 주시고,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동글동글. 예. 근데 이제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인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전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자가 없는 거. 예. 한마디로 받기 전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건 우리 책에 없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실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해요.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8번입니다. 약관. 자, 약관하면은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첫 번째 1번. 그래서 사업주,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하시 장사하시는 분이 고객 소비들한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약관을 협의해서 쓰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의 종류이긴 하나인데, 계약서의 종류이긴 하지만 일방이 다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협의하기엔 시간이 어떻게 걸리니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좀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사업주죠. 사업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그렇죠? 약간 명시 의무라고 해요. 의무가 3가 있어요. 명시 의무, 교부 의무, 그 다음에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요구할 때는 약관의 사복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참고로 교부 의무는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뭐 했을 때? 요구했을 때. 그리고 원본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본을 줍니다. 이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약관의 내용이 애매해요. 그러면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작성자 분리 해석의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은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한마디로 잘생겼다고 해서 유하게 해석하고 못생겼다고 해서 심하게 해석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약관에 정한 사항이 우선한다. 요거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기본 약관이 있고요. 기본 약관이라는 건 누구나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약관의 기본 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약정. 약관과 약정의 차이점은 약관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약정은 한 사람. 들리죠? 1대1.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우선하냐? 그러면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약관은 모두 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우리은행의 VIP 고객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프리미엄을 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 사람은 일반이니까 기본 약관 적용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프리미엄 줘야 됩니까? 프리미엄 줘야겠죠. 왜냐면 따로따로 약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별 약정이 더 뭐한다?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따라요. 4번입니다.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약관의 구속력, 한마디로 왜 약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냐,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는데 그 근거는 계약에 편입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본다. 합의한 적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 어디 사이트에 가입할 때 약관 나오죠. 거기 전부 다 동의합니다라고 클릭했죠. 그래서 우리가 승낙한 걸로 봐요. 이걸 뭐라 그래? 부합계약이라 그래요. 부합. 의사가 합치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은 구속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5번입니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한마디로 지금 일방적으로 작성했는데 고객한테 과하게 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 조항만 무효지 약관 전체의 무효는 아니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항만 무효예요. 조항만. 자, 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 중요하죠. 예. 원래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끼리 하잖아요. 두 명이서 이자. 근데 제3자가 끼는 거죠. 한마디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수익자, 이게 제3자가 됩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계약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만약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소멸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근데 이미 이 사람도 뭐 했어요? 좋아 라고 승낙했네. 이럴 때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낙약자. 낙약자라는 게 뭐냐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자가 있는데 요약자는 뭐가 돼요? 수익자가 됩니다. 채무자. 자, 낙약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채무가 뭐가 된 경우, 불이행이 된 경우 제3자는 네. 이거 거꾸로 말했다. 자, 순간 헷갈렸는데 다시요. 요약자가 채권자고요. 네, 맡긴 사람. 그리고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겠다. A 있어요. A가 이제 요약자. 맡긴 사람.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에 맡긴 사람. 건물이에요, 이거. 그리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B가 바로 뭐냐면 낙약자 되겠습니다. 낙약자.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제3자. 얘가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제3자.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자,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한마디로 지금 얘가 운영을 잘못한 거죠. 채무가 불이행됐대요. 워낙에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대요.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고요.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죠. 여기서 의사표시한 거죠. 이제 수익은 나한테 주세요. 기본 되겠고.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이 부동산을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얘가 야, 이 부동산 나한테 넘겨 빨리. 나 그냥 부동산 팔아버리게. 그때 뭐 할 수 있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동산 몇 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어. 3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난 뭐 할 수 있어? 항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그렇죠. 낙약자와 요약자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지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자, 상행위에 관한 거네요. 상임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 명이 그 1인 또는 전원의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서 채무를 부담할 때는, 그렇죠. 상인에 대한 채무는 뭐예요? 연대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상 일반은 상행위가 아닌 민법행위는 우리 그냥 일반 보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5가 되겠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이것도 당연히 연대 보증 되겠습니다. 맞아요. 연대 보증 책임. 딩동댕이죠.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중사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요거 임금 받는 목적으로 하는 거 기본적 상행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월급 받을 목적으로 물건 만들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거는 기본적 상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근로소득자죠, 그냥. 그래서 X 되겠습니다.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의제상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의제상인. 그 상인으로 보는 거 맞고.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는 10년인데 반면 일반 채권 민법상 10년이죠. 상행인은 소멸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맞게 되겠습니다. 긴급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냐 갑자기 말할 게 까먹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편 금융채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채권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증서대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번호를 그냥 5번으로 매겼나요? 여기 1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번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대부분의 은행에서 하는 대출들은 증서대출이죠. 증서에 이제 증서 쓰고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증서가 돈은 아니죠. 그냥 증거적 효력으로 남기는 게 증서대출이라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증서대출에 있어서 증거약보라는 측면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는데 채권 서류가 분실도나 멸실되더라도 채권 소멸은 아니다. 그냥 이건 뭐예요? 증거적 효력만 있는 거다. 그래서 통장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은행으로 돈 못 받는 거 아니다. 왜냐면 통장은 무슨 효력? 증거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서대출계약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그렇죠?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한쪽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한쪽은 이자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만기 때 돈 돌려줘야겠죠.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부요식 계약입니다. 일정한 형식은 없어요. 꼭 증서대출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문서의 경우 문서상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때는 진정성 있는 문서로서 추정받는다. 그렇죠. 진정성 받을 때 요구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증서대출은 반드시 물건의 인도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이게 바로 나오죠.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낙성계약이라고 했죠.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계약이 합의되면 금융기관은 약정일에, 그렇죠. 이게 쌍무계약. 됐습니다. 자, 답은 4번. 자, 이제 어음편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어음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발행인의 배서 금지. 그 다음에 배서인의 배서 금지. 두 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서 금지 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또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배서 금지 어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서를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배서인의 배서 금지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해보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먼저 발행인의, 이게 발행인이라고 했습니다. 배서 금지 어음. 그러면 이 뒤에 아무한테도 배서 양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야 돼, 뒷면이. 배서 양도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가서 은행에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서인의 배서 금지는 뭐냐면, 아이고 아버지, A가 B한테 어음을 줬어요. B가 C한테 어음을 주면서 여기서 하는 거야. 얘가 배서인이지 않겠습니까? 야, C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해주겠다? 책임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배서해도 돼. C야, 다른 사람한테 배서 양도해도 되는데 나는 우리가 배서 양도의 효력이, 이 배서의 효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이전적 효력, 그 다음에 자격 수요적 효력,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담보적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음 배서돼 있으면은 배서인들은 소고 의무를 지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배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진 입장에서는 배서돼 있는 사람들한테 돈 갚아라고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 입장에서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너로만 족하다라는 거야. 얘를 뭐라 그래요? 피배서인. 그래서 배서인의 배서 금지는 배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담보적 책임은 누구만 지겠다. 너한테만 지겠다. 그럼 C, 네가 혹시라도 D한테 주거나 D가 E한테 주더라도 배서는 가능하지만 얘네들한테는 소고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발행인의 배서 금지는 아예 배서를 박탈해놨다.
근데 배서인의 금지는 배서성을 박탈하는 효과는 없고 배서할 수 있어요. 단지 피배서인 이외의 자, 아까 전에 D랑 E에 대해야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D, 한마디로 이 뒤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지시한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담보 책임이 바로 뭡니까? 소구 의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죠. 1번.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안에 어음권리 이전은 인척한변의 절단이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전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채권자인데 이 채권을 양도했다라는 거는 채권자가 바뀌는 거잖아. 한마디로 지명한 사람이 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권리를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지켜주는 거지. 인척한변에 한마디로 권리 이전적 효력에는요, 인적 한변 절단이라 선의취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는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 예금 통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예.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성을 박탈됐기 때문에 기일의 어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제시가 필요 없다. 장난질하는 겁니까? 예. 어음은 소유권이 계속 이전돼요. 제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요. 여기서 채무자는 일단 주채무자는 어음 발행인이 되겠죠. 약속어음이라면 어음 발행인이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제시도 안 하고 나한테 돈 갚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은 뭐가 있어요? 제시 증권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어음이 됐든 반드시 제시해야지만이 뭐로 바꿔준다? 돈으로 바꿔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또 상환 증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기한 후 배소도 배서의 효력인 권리 이전적 효력과 그렇죠. 있다. 참고로 지명채권 양도는요. 권리 이전적 효력밖에 없어요. 자격수요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은 없습니다. 지명채권 양도. 근데 기한 후 배소 같은 경우에는 뭐만 없다? 담보적 효력은 없어요. 얘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권리 이전적 효력이라고 해도 얘도 마찬가지로 인적 항변의 절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한 후 배서라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기한 후 배서라는 거는 만기 이후에 배서하는 걸 기한 후 배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기 이후라고 할지라도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거 이거는 효력이 인정돼요. 한마디로 기한 후 배서라는 거는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한 후에 배서하게 되면 기한 후 배서 또는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시 기간, 경과 기간, 작성 기간 있잖아요. 그 지급 제시 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배서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한 후 배서라고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기한 후 배서에 대한 내용도 특수배서 중에 하나로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특히 이 두 개는 있지만 뭐는 없다? 담보적 효력은 없다라는 것까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환배서. 환배서라는 게 뭡니까? 돌고 돌아서 내가 배서 A라는 사람이 A가 B를 지지했어요. B가 C를 지지했어요. C가 D를 지지했는데 D가 다시 B를 지지했어. 예. 한마디로 B는 D의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되겠죠. 다시 한마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동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혼동되게 되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왜냐면 채권자이자 채무자니까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쌤이니까. 근데 이거는 환배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럼 D가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또 지시할 수 있어요. S라는 사람한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배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배서는 일반인의 배서와 같이 배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그렇죠. 환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환배서하면 혼동이라는 단어가 떠야 되고 혼동은 채무의 소멸입니다. 소멸에 해당하지만 환배서는 예외적으로 채무의 소멸로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만기의 종류는 일람 출급, 한마디로 한 번 읽고 돈 주는 거, 일람 후 정기 출급, 읽고서 일정 기간 후에 돈 주는 거,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발행일자 지난 후에 기간 정해짐,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이 날짜에 와면은 돈 주는 게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어음 교환소에서 한 환어음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에 효력이 있다. 예. 맞죠? 돈 받기 하는 거잖아요. 돈 받으려고 지급 제시하는 거지 그냥 이거 자랑하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고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또는
일나무 절깁증권의 환원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 3거래일 내에 지급받기 위해 제시를 해야 된다. 참고로 3거래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2거래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5일 뭐 토요일이에요. 이날이 뭐냐면 지급할 날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데 이날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지급할 날이라고 하는 거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는 은행문을 안 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급할 날로 보지 않아요. 이걸 당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3월 6일이 일요일, 이것도 쉬는 날이니까 안 뽑겠죠. 3월 7일 같은 경우에 월요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급할 날이 됩니다. 월요일. 근데 이때 해도 되고 3월 7일 해도 되고 아니면 그에 이은 며칠? 2거래일이니까 3월 7일 다음이 3월 8일, 그 다음에 3월 9일이죠. 그래서 월, 화, 수 중에 하루에 가서 지급 제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지급 제시 기간이 만약에 경과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도 나는 거죠. 왜냐면 경과에서 제시했으니까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 중에 한 날짜에 가깝고 지급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날짜를 지나가 버리면은 모두 사라져요. 소구 의무도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네요. 자,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 제시된 어음은 형식 불비로 부담된다. 그렇죠. 우리 백지 어음이 제대로 효력을 발행하려면 백지사항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X, 이거 5가 되겠죠. 잠깐만, 답이 뭐였죠? 이거 맞고. 아, 답은 이거네요. 3번. 5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음 발행인이 지급은행과 당좌 계정 거름이 없음에도 어음 지급이 제시되어 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거를 간자계량이 없음에도 제시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도사유 중에서도 무거래라고 하는 거죠. 무거래. 참고로 무거래도 뭐로 본다? 거래 정지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거래가 됐든 예금 부족이 됐든 간에 참고로 일부러 무거래인 척하고 예금 부족이지만 무거래로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거래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채권의 확보편. 보증과 담보물권. 자, 연대보증과 일반 보통보증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주채무제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참고로 연대보증과 보통보증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부종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가 가면 종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사라지면은 누구도 사라져요? 예, 종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치죠. 그래서 혹시라도 주채무자가 시효 중단으로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얘도 뭐 하면 돼요? 보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X 되겠습니다. 예, 부종성은 있거든요. 나머지 주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렇죠. 적절한 거 고르는 거구나. 예, 성립하죠. 이것도 부종성이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최고의 항변권은 있으나 둘 다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보충성이 없다라고 하죠. 참고로 보충성이라는 건요. 주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때 보증인이 변제하는 걸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는 뜻은 내가 바로 보다 주채무자랑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뭐라 그러냐면 연대보증인한테 은행이 돈 갚으세요라고 하면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해요? 먼저 주채무자가 얼마큼의 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변제할 거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요청하세요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항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갚으라 그러면 갚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보증에는 부종성이 인정되나 연대보증에도 부종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보통의 보증에는 잠깐만요. 아이고 또 실수했네. 여기 항변권이 없다 정답이죠. 여기 보충성이 없으니까 항변권이 없는 거죠. 정답 되겠습니다. 항변권이 없다. 아 이것도 X구나. 미안해요. 자, 최고의 항변권은 있으나 둘 다 없습니다. X 되겠고. 아이고야. 답은 여기네요. 여기 동그라미네. 왜냐면 주채무를 발생시킨 계획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연대보증도 당연히 사라지는 거. 부종성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네요. 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의 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나 보통의 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있죠. 한마디로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서로서로 뭐 하는 거예요? n분하는 거죠. 만약에 채무자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어요. 근데 보증인이 4명이에요. 그러면 얼마씩 갚는 겁니까? 250만 원씩 서로서로 n분해서 갚는 거죠. 그런데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얼마씩 1,000만 원씩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되겠네요. 잘못 읽는 바람에 답이 안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답 틀려요. 이거 2번입니다. 여러분들 2번. 예. 적절한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을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 채권, 네. 한마디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된다. 한마디로 피담보 채권이 말소됐다는 뜻은 돈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주채무를 변제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저당권도 사라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참고로 어딜 보면 좋을까? 우리가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상대의성. 이거 무인성 같은 경우 어음의 특성이 되겠고, 불가분성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먼저 부정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가면 종이 따라간다라는 거, 주가 사라지면은 담보물건도 사라진다라는 거게 되겠고, 그다음에 수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담보물건이 부여된 부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담보물건이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담보물건이 사라지냐? 아니다. 같이 이전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불가분성이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1억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1억 중에 절반이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담보물건이 5천만 원만 남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눠지지 않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담보물건이 그대로, 담보물건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담보물건이 갖게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의 반만 담보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가분성 되겠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담보물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친구한테 제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친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쓰다가 불을 내버렸네. 한마디로 담보가 잡았던 물건이 소멸돼 버렸네. 이럴 때 다행히 화재보험을 가입해 갖고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험금 청구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한마디로 대신 위치시키는 거. 이걸 물상대의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게 이제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실제 채무액이 근저당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마디로 근저당권이라는 건요, 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빌린 돈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 근이에요. 근이라는 게 불확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는 적어도 명시해야 되냐?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언제까지 채무액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까지 내가 담보로 책임지면 되는지, 얼마까지 내가 갚으면 되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걸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채권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금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오버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더럽게 안 갚은 거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이때 채무자 겸 금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액만을 변제하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X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물적 보증이 되죠. 근데 여기 채무자 겸이라는 거는 이 채무자의 물건과 저당권 물건의 소유권이 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돈을 뭐 한 거예요? 빌린 거지.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이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꼭 A라는 보장이 없죠. B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정해주고 A가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제3자가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A가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 채권액을 초과했어요. 근데 얼마 갚았대? 미리 정한 금액은 갚았대. 그래 놓고서 저 이거 소멸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겸이 아니라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였대요. 이럴 때는 이거 액만 변제하면은 뭐 한다라는 거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가혹하진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에까지도 지금 이 금액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안 사라진다면 너무 제3자한테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뭐 해준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겸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 표현을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된다.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설정 계약이 필요한 것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지만, 그렇죠? 근저당권을 등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죠, 명시해야 된다. 이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저당권은 아까 말했듯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의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거다. 한마디로 결산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채무액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액까지도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정하는 시기를 결산기라고 하고, 결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형, 장래 지정형, 자동 확정형. 뭐 아직까지 결산기에 대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것도 좀 기회 되시면은 좀 뭐 3년 뒤에 14일의 기간을 줘서 전화해서 연락한다 그랬었죠.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다 말씀드렸고, 대답 없으면 5년 간다. 이 지금 장래 지정형에 대한 설명이죠. 아무튼 이런 거 정해진 딱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가 뭐가 된다? 결산기가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이 정도만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좀 내용 좀 기억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 되겠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담보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죠. 여기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한다라는 거는 범위가 좀 달라요.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서. 먼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포괄 근담보, 그 다음에 한정근, 그 다음에 특정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큰 거 뭡니까? 채무의 범위가 가장 큰 거. 포괄근이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종류랑 일자 상관없이 모든 거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이게 이제 포괄 근담보. 한정 근담보는 뭐냐? 특정한 종류에 대해서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액까지 책임지는 거. 특정 근담보는 특정 일자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지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범위를 정할 때 계약에 의해서 이때 요거 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 이게 이제 부종성의 완화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부종성 배웠죠? 피담보채권이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야? 담보권도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막 변해요. 늘어날 수도 있고 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채무액이 줄여서 채무액이 어떻게 됐어? 빵원이 돼버렸네. 그래도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왜? 미래에 다시 뭐 할 수도 있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종성의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소멸됐다. 그래도 안 사라진다. 왜? 미래에 다시 뭐 할 수도 있어. 채무액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인 부종성의 원칙을 뭐 해준다? 완화시켜서 적용한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여기 1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겸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아닌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예약이란 단어. 예. 만약에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도 임의 경매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우리가 경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고 그 집행권원 갖다가 고객 압류해 갖고
경매해갖고 돈으로 바꾸는 이거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권을 가졌잖아요. 근데 돈을 한 것뿐에 그럼 이 담보권을 갖고서 뭐 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해갖고 경매를 하는 임의 경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저당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담보권. 근데 내가 나중에 담보를 받긴 받았는데 이 저당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담보권이 있지만 담보권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순위가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좀 먼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가 좀 우선적으로 먼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참고로 가등기 담보는 결론적으로 저당권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당권을 뭐 했다? 예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자를 미리 북에 놓는 거지. 가등기. 그래서 등기부에 일자를 미리 등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약했어요. 저당권자들아 내가 먼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변제받기 위함이라는 게 이 가등기 담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담보 가등기가 임시라는 거죠. 임시 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참고로 매각되면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강제 경매 신청했대요. 그럼 나는 내 순위가 있을 거야. 일자별로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순위만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일단 1번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가등기 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당연히 왜 계약과 가등기를 하면서 성립되냐면요. 일단은 등기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건 맞고요. 등기해야 되고 이 가등기 담보계약이라는 거는 두 가지 계약을 뜻해요. 매매 계약일 수 있고 대물 변제 계약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매매 계약 또는 대물 변제 계약일 수 있거든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밑에 있는 내용 하나 여기 읽어봐야겠다. 3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여요. 가등기 담보란 채무자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이 가름이란 게 솔직히 대물이란 뜻이거든요. 아무튼 차용물에 가름하여 자기 또는 제3자 내 거일 수도 있고 남의 것도 있어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돈 제대로 갚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뭐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판 거랑 똑같다. 그냥 너가 가져가라 이거야. 돈 대신에 뭐 갖고 가라? 이거 대신 갖고 가라. 요거 매매계약. 또는 대물변제. 한마디로 내가 돈 대신에 뭐 가져가라는 거야. 이 대물변제가 내가 빌려준 건 돈이지만 돈 말고 다른 급부로 주는 걸 대물변제라고 해요. 이걸로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물이 만약에 돈이라고 칩시다. 돈 대신에 뭐 갖고 가라. 이 부동산 갖고 가라. 요겁니다. 이걸 예약하는 요런 계약이에요. 그리고 장차 채무해인이 없을 때 이전하기로 예약된 재산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변제니까 요거 대신 가져가라 아니면 이거 매매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경매를 뭐 한다? 실행할 수 있다. 내가 갖고 가기 싫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해갖고 팔아요. 경매한다는 게 뭐야? 매각해요. 그럼 매각한 돈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순위에 맞게끔 나눠 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참고로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뭐 우선 변제라고 해서 먼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솔직히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들의 소액 보증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이거 팔고서 돈으로 가져가든지. 맨 처음에 빌려준 게 돈이었기 때문에 매각하고 돈으로 가져가든지 돈 싫고 대물 변제. 이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 갚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제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 이런 계약들 뜻입니다. 매매 계약 또는 대물 변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되겠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그렇죠. 방금 이거 똑같은 거 나왔네. 여기 적혀 있네요.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담보 수단을 말한다. 경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책에 가등기 담보에 대한 책이 딱 한 장 적혀 있거든요. 한 장 앞뒤로 한 장. 내용인데 방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등기 담보에 대한 문제가 2024년도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을 그렇죠. 저당권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당권자로 봐요. 그래서 순위가 동일하게 매겨져요. 가등기담보권이랑 딩동댕 되겠습니다. 대신에 미리 등기해놨으니까 일자는 앞서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예약해놨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답은 1번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도 1과목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2024년도에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상세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2024년도보다는 2023년도라든지 그 전년도 거를 좀 더 깊게 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보다시피 전년도에 출제된 거를 바로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냈던 부분들을 좀 시험에 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